죄송하지만 나쁜 분들이 많더만. 땅값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1억 5천에 나온 땅을 나는 2억 주고 살게. 그럼 또 누군가가 뒤에서 3억 주고 살게, 4억 주고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뭐 하이엔드라고 이름 붙여서 팔면 다 팔리니까. 지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이엔드인지 그냥 엔드더라. 또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계부채가 102%가 넘습니다. 내 소득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지금 빚을 내고 빚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중에 결국 내관이 돼서, 아까 제가 왜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걸 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열심히 지어라. 분양가 높게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분양 원가 비싼데 원가보다 설마 더 내려갈까요? 그 운동화 같은 거, 눈물의 세일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그 운동화 만드는데 원가가 만약에 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 눈물의 세일 할 때는 10,000원이 합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같은 재화다. 그런 것들이 뭔가가 안정이 안 되면 계속 빚으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요인이 크고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 인구가요, 심각하게 줄어가요. 20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나요? 몇 년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완전히 꺾였죠. 지금 데드크로스가 왔는데 지금 40대이신 분들이 84만 명 돼요. 그리고 20대가 53만 정도 되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20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 외곽 지역에 막 엄청나게 지어대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채웁니까? 못 채우, 20대 채워 있는 못 채우겠죠. 못 채우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공가, 공실, 공아파트도 많이 20년 뒤에 나올 수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표용 앞으로 20년 뒤에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20년 뒤를 걱정하냐. 그 어리석은 질문들이죠. 우리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합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그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걱정을 해줍니까? 향후 집값 위험한 이유로 인구 감소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인구 감소를 이제 많은 저도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나 뵈니까 그게 인구 감소하는 거는 팩트고 맞고 하지만 지방의 소도시에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빈집이 늘어나는 거고 특히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핵심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빈집이 지방에 늘어나면 더 몰려들면서 서울과 이제 경기의 집값은 대부분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른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이지가 않은 말이고요. 서울의 경우도 일종의 선호하는 지역,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더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국지적으로. 더 오르나요? 그럼요. 판교 쪽이나 일자리가 풍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특화된 아파트들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르겠지만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고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미안하지만 경기 북부권에 가면 1호선 국도 있지 않았습니까? 1호 국도 따라 올라가면 막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일자리가 있습니까?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남부권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중에 청년들이 여기서 남부권까지 여기 집을 그냥 줘도 출퇴근한다고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풍부하고 직주 근접이고 또 교통까지 받쳐준다면 거기에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인구가 줄지만 집중되니까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이런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런 외곽 지역의 경기권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라고 해서 다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20년 안쪽에 분명히 거기가 아파트가 비었어? 야, 아파트 니네 동에 너 혼자 산다고? 우리 지금 분명히 1001호인데 내가 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 다 쓰는 날이 온다니까요? 벽 허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난 내가 25평인데 우리 아파트가 헐었더니 100평이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뭐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예. 지방의 빈집은 확실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 안에는 괜찮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가 줄면 그만큼 줄어든 사람들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핵심 지역은 다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는 줄지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긴 당연히 오르겠죠. 최악의 인구 절벽에도 뜨는 지역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 요즘에 데드캣 바운스로 거래된 아파트들을 보면요.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 또는 경기권에서 아주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를 살까요? 집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인구 학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심각한 정도를, 이건 정말 난리가 났구나 할 정도로. 얼마 전에 출간하신 K부동산 팩트체크 요 책에서 소유가 아닌 투자의 의미라면 서울 또는 강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꼭 강남이 아니어도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강남은 지금 너무 많은 그 비용을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만큼의 확보한 자본이 없을 때는 경기 핵심 지역이나 수도권의 어느 핵심 지역을 투자를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다. 굳이 꼭 강남은 불패다 이게 아니라 강남에 잘못 들어왔다가 자본금 다 날리는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강남을 고집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글이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래도 핵심 지역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에서 그 핵심 지역에는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핵심 지역의 경우는 뭐 앞으로 내가 거주할 것이고 내 후세들도 거기에 거주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21년만 하더라도요. 집값이 너무 고공행진할 때 사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강제로 이사 못 다니게 했다라고는 말을 썼는데 지금 집값이 약간 하락해서 내려오니까 이걸 기회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거죠. 주요 지역에 가면 외지인 분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인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대표님 여쭤보면 이게 집을 이제 투자로 보는 분도 있고 집은 그냥 사는 곳이야라고 보는 분도 있잖아요. 지인분 중에서 이제 경북 어딘가에 집을 이제 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2019년, 20년 집값 한창 오를 때인 거죠. 한창 급등할 때는 이제 20년, 21년 때니까 제일 끝에는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2018, 19년 때는 집이 그냥 자기가 살고 마음 편하면 되지. 근데 이제 서울에는 막 전부 다 뭐 20대, 30대, 40대도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고 이제 뭐 아둥바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2020년 말인가 21년이 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을 사야 더 좋은 상급지로 가야 되는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가구 수도 줄어들면 더 핵심 지역으로 몰려들고 나머지 외 지역은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공간, 내 집, 내가 이런 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 하면서 사는 분이 있고 그거 앞에 갈르게로 좀 집값이 오를 만한 데 살고 자기는 거기가 아닌 딴 곳에 월세에 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거주의 가치와 투자의 가치가 개념이 좀 다른데요. 거주의 가치와 투자의 가치를 동시에 누릴 만한 곳도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일자리가 풍부하게 늘어날 수 있는 미래 일자리 지역들. 지금 거주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투자 시간 지났을 때 분명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친구분의 말씀은 처음에는 맞는 말이에요. 거주하고 살 정도의 집이면 되는 거지 라고 했다가 내 집값이 좀 뛰면서 맛을 보면 이제 어디 투자할 데가 없나 찾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건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집을 두 채나 가졌니? 라고 따지는 사람도 이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운이 좋았던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살았든 간에 두 채를 가지게 된 거고 나는 못 가졌으면 나도 가지려고 애쓰면 되는 거고 갖고자 하는 애를 안 쓰려면 그냥 유유자적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 다르니까. 그런데 한 번쯤 내 집값이 뛴 걸 경험해 본 분들은 누구나 지금 다음이 어디야 라고 꼭 물어봅니다. 제가 어디 우리나라에 아주 큰 땅 관련된 공기업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 딱 끝나고 나는데 거기 담당 직원분이 땅 만지는 직원분이 앞으로 어디가 뛰어요? 제가 어디 하나가 있고요. 어디 하나가 있고요. 어디 하나가 있는데 이걸 팔아서 몰아서 어디 가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그분이 뭐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상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가질 자산이라면 앞으로의 거주의 장점과 투자의 장점이 다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댓글로도 집은 뭐 투자가 아니야 하신 분도 거주로만 중요시 여기는 분도 사실은 너무 거주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거주하기에는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투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재건축도 어려울 뿐더러 노후되기 시작하면 계속 노후된 지역이고 강남권에 특히 보면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안 들려요. 아이들 웃음소리나 이런 것들이 노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행 속도도 강남권이 굉장히 느려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너무 집이 고가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살다 보니까 보행 속도도 느리고 그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임장 가서 그걸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김 작가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강남은 예전에 제가 알던 강남은 좀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보면 음식들이 어른들의 입맛에 맞춰서 밋밋한 음식들이 많이 팔리죠. 아,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제가 한 1년 전쯤에 강남에 거기 도산대로 압구정 그쪽 편에서 이제 무슨 카페에서 아는 형님,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형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되게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 뭐 20대, 30대 막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강남 사람들은 다르다 하니까 그 형님이 이제 슬리퍼 신고 있었거든요. 반바지 차림에 딱 하는 말이 야, 여기 강남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다 잘 차려입고 왔잖아. 그래서 이제 멀리서 강남 올 때도 슬리퍼 신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원주민인 척 하기 위해서. 자, 요 책에 보면 뒤편 부록편에 요 책 부록을 보면서 임장을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부록이 되게 인기 많다고 하는데 요 부록편 설명 좀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가 지금 거주하기에도 좋고 또 앞으로도 여기 집값 상승기 때 이렇게 먼저 잘 올라갈 집들이다 하는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전국적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별책 보시려고 책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임장을 뭐 10대 군데를 다녀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곤란한 질문이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데 한 3가지를 놓고 저보고 하나 골라달라는 거예요. 골라주시면 거기 사겠다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뭘 탁 결정해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은 이제 실거주와 앞으로의 자산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별 아파트인데 혹시 그러면 뭐 후보군 한 3개 정도만 여기는 진짜 좋아 보인다. 나중에 집값이 이제 근데 여기 너무 많아서 여기 사실 제가 그 지역별로 저 아파트가 인기 있어? 뭐 이런 아파트도 제가 여기 넣었어요. 왜냐면 그런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뭐 요즘 그 지역에 공원이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주거 환경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마포구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마포구니까요. 마포구는 기본적으로 이 동마포, 서마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양화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동마포, 서쪽이 서마포. 방송국이 서마포겠네요? DMC, 상암 DMC. 상암동은 서마포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동마포, 서마포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뭘 또 나누냐,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참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뭐 막 나누기 좋아하는데, 동마포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권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동마포 쪽이 일단 집값은 더 좋고 마포 전체의 집값을 리드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다 동쪽에 있습니다. 강변에 붙어있는 아파트들, 웨스트림 아파트도 좋고 밤섬자이도 괜찮고 뭐 리베뉴 뭐 이런 데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게 좋고요. 용산구는요? 용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여의도와 함께 개발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강남보다도 집값이 비싸질 수 있는 동네가 용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가 어디야? 라고 묻는다면 뭐 국지적으로 뭐 성동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습니다만은 강남구보다는 반포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반포면 이제 강남구라기보다는 서초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용산과 바로 연결되고 다리만 건너면 반포예요. 그리고 반포가 교통도 좋고 주거 환경도 강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조용한 아파트도 많고요. 반포는 주거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자분들 중에는 강남보다는 반포, 논현동보다는 반포, 심지어 삼성동이 요즘 막 핫하지 않습니까? 삼성동보다도 반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한남동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인원, 한남더일 다 있는데 거기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뭐 지하철이 가깝지도 않고 한남 개발하는 구역들을 봐도 대다수가 언덕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산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언덕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다 그래서 뭐 명당이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진짜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반포를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그리고 거기가 명당짜리라고 계속 홍보하는 거는 건설사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는 데는 반포가 이제 그 평평할 반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반포, 용산 이쪽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큰 투자자들이 모일 곳이라고 하면 뭐 여의도 쪽 그건 많이 모이겠죠.
송파구 쪽은요? 요즘 집값 많이 반등한 송파구. 송파구는 또 워낙 대단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기타 등등이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집값이 과하게 많이 올랐고 과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뇌동매매거든요. 뇌동매매만 하지 않고 추격매수, 급하게 추격매도 이런 것만 안 한다면 잠실도 굉장히 뭐 당연히 살기 좋은 동네죠. 거긴 뭐 어디 빼고 받고 할 데가 없이 다 살기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동네인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사실은 서울에서는 최상급지잖아요. 그렇죠. 최상급지라고 하면 우리가 한창 2년 전만 해도 똘똘한 한 채 그러면서 더 몰린 것도 있잖아요. 그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민 그거였죠. 예, 2주택을 못 갖게 하고 뭐 하니까 그럼 한 채로 몰자 할 때 똘똘한 한 채가 나온 거고요.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면서 자꾸 강남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그건 계속 강남권에서 뭔가가 꿈을 꾸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강남 땅 거래된 내역들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상업용 땅에 주거용 부동산을 짓는 분들이 참 죄송하지만 나쁜 분들이 많더만. 예, 땅값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1억 5천에 나온 땅을 나는 2억 주고 살게. 그럼 또 누군가가 뒤에서 3억 주고 살게, 4억 주고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뭐 하이엔드라고 이름 붙여서 팔면 다 팔리니까. 뭐 강남에는 아파트가 없다. 결국 하이엔드다. 지으면 분양은 완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전화 오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삼성동에 하이엔드라고 해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직접 갔더니 주차는 뭐 반도 안 되고 지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이엔드인지 그냥 엔드더라. 어떤 건 30억이고 어떤 건 20억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간 거 그것도 결국 땅값이거든요. 서로 부풀려 사다 보니까 결국 자기네가 자기네 발등을 찍은 거죠. 그렇게까지 시장 경쟁 한다는 것은 서로 죽자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땅들 중에 PF가 안 돼서 공매로 나오는 땅들이 꽤 있다고 표용호 TV에서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똘똘한 한 채 경쟁이 앞으로는 여전하다 보시는 건가요? 똘똘한 한 채를 갖는다. 그러니까 한 채를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갖겠죠.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갖는 지역은 어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은 내가 집 하나를 갖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샀어요. 저는 그 지역에 샀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5억을 주고 샀어요. 10년 뒤에 제 집은 15억이 돼 있지만 여기 집은 6억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달라서 똘똘한 게 아니지. 강남에 있다고 똘똘하고 강남에 없다고 똘똘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야, 하이엔드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며칠 전에 기사 나왔던 강남에 어딘가 하이엔드 주상복합이었는지 오피스인지 모르겠는데 평등하지 않은 당신. 그 광고 본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를 만든 분도 컨펌해 준 분도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최고의 가치로 지었기 때문에 최고의 당신을 모십니다. 뭐 이렇게 광고했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는 잘났어라는 사람들만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거나 뭐 부자 되신 분은 내면에는 인간 모두나 내면에는 그런 거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과시요, 허영심 다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카피를 만들면 그거는 벌받을 광고 카피입니다. 사실은 그런 카피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평등하고 뭐 시장 논리라고 하더라도 문구 한두 개 바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근데 거기가 되게 급해요. 아 그래요? 지금 뭐 PF가 잘 안 되고 또 브릿지론에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이자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꾸 늘어지게 되면 결국 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자만큼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이 강남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땅을 비싸게 사도 그 위에 한 3개층, 4개층, 5개층은 펜트로 지면 500억, 400억에 팔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뽑습니다, 본전을.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일 위에 펜트에서. 그러니까 그런 광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고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분 나쁘면 우리가 뭐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요. 아무튼 요즘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PF에서 이 집값 폭락이 이제 건설사의 파산 이게 또 다시 집값 추가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자, 그건 지방의 경우입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는 안 쓰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들을 구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건설사, 소형 건설사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의 어디 건설 현장 이 크레인 올라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우연찮게 그런 데를 10군데를 지나가면 브랜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날 걔네만 공사하는 거야. 서울에는. 아이 뭐 서울 전국이 편집하겠지만 우주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아마.
건설 이런 식으로. 왜 너무 많은 것들을 독식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것 자체가 본 파산하면 누가 나를 살려줍니까? 안 살려주잖아요. 네가 못 살았으니까 너 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너무 그쪽으로 막 몰아서 살려주려고 이 건설 경기 살려야 된다. 이건 또 옳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뭘 편집했어야 되는 거죠? 브랜드 명만 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본문 중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수익형 부동산 정말 수익을 좀 낼 수 있나요? 수익형 부동산 지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지금 겁니다. 마이너스이지 않을까요?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예를 들면 4천억짜리 빌딩이 800억에 내놔도 안 팔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영종도를 갔는데 물론 그 뭐 토지가 그 건물 주인권은 아니지만 809억 들여서 그 2012년에 봤던 것 같아요, 영상.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네. 비어 있다고. 그걸 지금 아마 땅값하고 뭐 다 따지면 시가로 한 3천억쯤 될 겁니다. 근데 값어치가 거의 제로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임대 나가는 오피스텔, 뭐 어차피 다 상업용이지 않습니까? 꼬마 빌딩, 대출 받아서 금리를 뽑기도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아마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경기가 지금 우리가 급성장한 나라이면 틀림없으나 지금 살짝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권에서 꼬마 빌딩을 산단 말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보통 7, 80%. 80% 심지어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 공간에 하나만 펑크 나서 공실이 생기잖아요. 수익률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냐면 건설 관련 시행사들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이걸 사요. 왜? 다른 데서 어떻게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쪼매고 해가지고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땅들이 슬슬 기어 나오고 있어요. 매매로. 그런데 자기들이 샀던 가격보다는 더 위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땅들 이제 앞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힘들다. 특히 상가 분양은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그 앞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를 보면 그 상가가 쓸데없고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쌉니다. 거기에 뭔가의 이익치를 좀 몰아놨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비싼 거죠. 그 과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거나 매매나 혹시나 임대 들어가도 그 정도의 돈을 뽑지는 못합니다. 장사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임대료를 내고 나도 이익이 나고 해야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해서 임대료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장사합니까? 또 임대료를 안 깎아주는 이유는 잘 아시죠? 임대료를 높여놔야 대출도 나옵니다. 은행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짜리에 100억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어요. 임대료만 내가 높여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따지니까 건물 가격이 자꾸 안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이제 이게 한번 바람이 잘못 불기 시작하면 폭락할 수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